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줄하향되면서 국내 반도체주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85원 오른 1,310.4원에 마감했습니다. 신세계가 온 오프라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6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하며 2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GS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5,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분기 영업 손실이 206억 3,8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GKL은 2분기 영업 손실이 107억 1,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손실 규모가 58.6%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와 218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DN은 아이오니아 에너지 주식회사와 77억 규모의 태양광 모듈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론테크 실적 전망 등 반도체 실적 전망이 경기와 직결되다 보니 오늘도 반도체 약세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단에서 하락을 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미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면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재증가하는 추이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다만 개별적인 이슈가 테마를 끌어주면서 오늘 조선업, 또 수주, 또 네옴시티 건설, 또 실적주들까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9% 하락하면서 2,480선, 코스닥은 1.6% 빠지면서 820선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개인은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00억 원, 기관도 2,000억 원 정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마켓맵으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약세가 눈에 띄는데 전기전자의 하락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더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이은 보수적인 전망, 또 PC게임 위축으로 출하량 감소 전망 등 먹구름은 오늘도 어둡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신재생 관련주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하나솔루션까지 모두 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중국과 미국에 또 불안감이 있다 보니 섬유 의복 업종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그 가운데서 현대건설이 원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7.54% 강세로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업들 강했죠. LNGC의 7척 수주 계약을 내놨는데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카타르 잭팟이라고 일컫습니다. 연이은 수주 계약에 실적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연 110%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수주 공시를 내놓으면서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비캠을 먼저 보시죠. 세비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늘 5거래일째를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눌리는 주가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열린 안전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폐배터리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일하이텍 등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세비캠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또 폐배터리 순환 10년 장기 계약으로 3배 이상 증설을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끝까지 강세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금양 살펴보시죠. 금양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기술 국가 핵심 사업 결정에 기술이 부각된 금양, 최근에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원통형 2차 전지 테마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오버행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급등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0% 급등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양시장 쉬어갔습니다. 발표 후에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지켜보길 바라면서 수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코덱스 건설이 강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네옴시티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 작용하면서 건설주들을 빨간불로 문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은 무려 7%의 오름폭 보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건설주들 일제히 강세 나타내면서 이 상품도 두드러진 오름폭 연출했습니다. 다음 타이거 200 중공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 친환경 에너지주들은 시장 주도 섹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조선업계도 카타르 호재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이거 200 중공업도 4거래일째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코덱스 반도체가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 속에 반도체주들을 향한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이번 주에만 7% 가까이 밀렸고요. 많이 올랐던 심텍 같은 기판 쪽은 더 크게 밀리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상품들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소프트웨어도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성장 기술주들 오래 쉰 만큼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인가 봅니다.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성장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3%, 네이버 1%, 아프리카 TV도 5% 넘게 밀리면서 이 상품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볼까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이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오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기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는 가운데 어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기아가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난주 6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기관은 연일 매도한 가운데 순매도 1위 종목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함께 묶어서 팔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차 체크해 보시면 이 호실적을 기록한 후 20만 원 선 근처까지 바짝 올라왔지만 19만 원 선에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연일 팔고 외국인이 그 물량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과 2차 전지 섹터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58조 규모의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미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업계에도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존의 그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7,500불을 줬었는데 20만 대까지만 줬었거든요. 근데 그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들은 모두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없었던 혜택 중에 하나가 중고차를 살 때도 중고 전기차를 살 때도 4,000불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미국에 이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생산 설비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투자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이제 점점 일몰하는 방향이었었는데 2031년까지 30% 계속 유지하는 걸로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기존에 26%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자체도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가정용 태양전지, 그다음 가정용 ES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이 확대가 됐는데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주고 또 태양광 생산 설비를 갖고 있을 때는 세액공제, ESS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법안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미국 내 생산이라던가 중국 부품 제한이라던가 사실 국내 업계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요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여타 산업으로도 탈중국에 속도를 낸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태양광부터 좀 살펴보면요. 태양광에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는 게 중국 내 어떤 생산 설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생산 설비에 그 이제 비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는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좀 많이 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태양광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의 80~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향후에 이제 태양광을 현재 한 20기가 정도 연간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 60기가 장기적으로 더 많이 이제 지을 텐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네, 이제 국내 생산을 좀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중국의 밸류체인으로 좀 태양광을 좀 미국 중심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을 써라. 그리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 좀 한 가지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우려되는 어떤 실체로부터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을 이제 조달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컴포넌트,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보조금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엔티티라는 게 뭐냐라고 살펴보면 이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어디다라고 명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어떤 글로벌한 상황으로 보면은 중국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산업 자체도 좀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태양광의 강국이죠. 태양광 1위 국가인데 지금 파격적 보조금으로 생산 설비를 짓는 것을 좀 독려를 하면서 태양광에 또 미국이 좀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광물 같은 경우에 국가나 기업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좀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향, 러시아나 중국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보면 유럽의 리파워 EU 정책에 또 태양광, 풍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조금 좀 주춤을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업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미국 내 이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1.7기가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온 법안이 이제 그대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태양광 캐파 와트당 한 7센트 정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1.7기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300억, 1,400억 정도 이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수취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 1.4기가 정도의 캐파를 또 지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엔 2천억 이상의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태양광 사업자인데 미국에서 강력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미국 내 또 생산 설비를 또 늘린다라고 하면 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내 이제 태양광 모듈 생산할 수 있는 설비만 있지만 향후엔 셀이라든지 아니면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더 뭐랄까 밸류체인을 좀 확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OCI입니다. 저희가 OC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경쟁력 있는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바커, 독일의 바커랑 그다음 OCI인데 OCI가 원가 경쟁력도 훨씬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OCI하고 하나솔루션하고 태양광 관련돼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고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이제 계속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OCI가 좀 폴리실리콘을 좀 공급해주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OCI가 말레이시아에 35,000톤 정도의 공장을 갖고 있지만 2024년 말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이제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그 중국 업체랑 장기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신규로 짓는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는 이제 하나솔루션 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CI가 그 폴리실리콘을 사실 생산을 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좀 짓다 보니까 그 전에는 폴리실리콘을 중국에서 가격을 제한할 때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둘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통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러면 가장 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태양광 업체가 어떤 좀 수혜들을 얻게 될까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OCI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간접적인 영향, 중국 이외에서 안정적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희소하고 그런 이제 폴리실리콘이 있어야지만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솔루션 이외에 OCI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업체들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뭐 충분히 또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사업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미국 자체 캐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80~90%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중국이 이제 장악하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10%, 20% 정도를 하고 있는 게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업체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런 업체 정도만이 태양광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이 이렇게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제 중국이 80~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서 어떤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기존의 그 사업을 미국에 진출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와 함께 조금 연동을 해서 보자면 유가가 최근에 이제 $90대로 내려앉으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다가 관심에서 조금 사라진 경우가 있었는데 유가와 신재생 에너지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뭐 이러한 법안들도 통과가 되고 시대의 흐름도 있다 보니 좀 변화된 시각으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랑 재생에너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가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화석에너지 대비 갖는다라는 얘기는 전기를 생산할 때 원가가 이제 태양광 원가가 이 화석에너지보다 싸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를 화석에너지가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그 화석에너지는 석유가 아니라 가스입니다. 가스로 발전을 하지 전기로 발전하는 경우는 중동 일부 국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 가격은 유가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가스 가격 체계 자체가 유가랑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연동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유럽의 가스 가격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2019년 이럴 때 봤을 때보다 지금 4~5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럽의 지금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가정용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유가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결국은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는 게 이런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랑은 관계가 없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스를 보셔야 되고요. 가스 가격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태양광은 또 기본적으로 또 계속 기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보조금까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이 이 법안이 기존에는 빌드백 배럴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던 법안을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전기차랑 태양광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밀어주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석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이런 것들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는 게 휘발유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이름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바꾼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유가도 뭐 전기차랑은 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휘발유 대비해서니까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유가와 재생에너지는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한다. 이제 가스 가격과 해가지고 조금 연동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좀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보조금 같은 걸 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는 뭐 전기차와 그 태양광 같은 이 수혜가 결국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러시아의 그런 향후 리스크를 조금 제거하고 싶은 미국 정부의 좀 마음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혜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 그리고 중국 부품 일정 비율 제한이라는 이제 단서가 지금 따라붙는데 국내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가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 부품의 경우에 중국의 비율이 워낙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광물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3,75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배터리 부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3,750불 총 7,50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재련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2023년, 2024년 가면서 비율을 이제 FTA를 맺은 국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걸리고 뭐 단기적으로 코스트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하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FTA를 맺을 국가로부터 광물을 채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처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련을 하거나 추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국가랑 미국이 FTA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랑 이제 FTA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를 갖고 있고 거기서 리튬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면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와서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리튬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겁니다. 광물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지금까지 경쟁력이 없어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했을 때 과연 그 코스트 경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려였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그런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도 북미 내에서 해라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북미의 이제 리사이클과 관련된 업체들에 이미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이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컴포넌트, 부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소재 업체들은 북미의 사이트를 정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국내 소재 업체들이 북미 내 사이트를 선정하고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뉴스 플로우들을 계속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은 뭐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뭐 리튬, 코발트, 망간처럼 이렇게 그 광물들이 뭐 단가에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어떤 뭐 과정들을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좀 뭐 증설을 한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국산을 조금 수입이나 뭐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을 없애다 보면 우리나라들이 수출 기업 이렇게 가공을 한 뒤에 수출을 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과 네.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면 국내 업체들이 이거를 못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포스코나 이제 고려안이나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출을 말을 하고 있지만 재련이나 이런 경쟁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아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뭐 생산지보다는 어떤 기업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좀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 뭐 이렇게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뭐 관련 업체들이 있고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희비가 엇갈릴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이제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니까 그걸 중심으로 마켓쇼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 대수 대비해서 훨씬 지금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이제 고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테슬라라든지 GM 같은 업체가 기존에는 보조금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대 이상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조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쪽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성장에 이제 함께 하려고 하면 미국의 공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그 미국의 GM과 함께한 얼티움 셀즈 1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향으로 이제 배터리를 하는 미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K하고 LG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업체 중에 GM이랑 테슬라의 주요 이제 배터리 공급사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뭐 20만 대가 이제 보조금 상한의 그 맥시멈이었는데 이제 다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뭐 GM 등이 잘 갈 것이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탑픽으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업체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뭐 이런 조인트 벤처 뭐 더 확장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 현지 투자나 증설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들을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셀 업체들하고 이제 소재 업체들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셀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 3사가 미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2025년까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한 것들을 꾸준히 이어갈 것 같고요. 그 양이 이제 더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아마 2026년 이후에 늘어나는 양들을 좀 더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가는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소재 업체들입니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업체들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내 증설 계획들을 하나씩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미국 내에 이제 증설을 좀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안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득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로 대비책과 또 공격의 그런 루트를 잘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인플레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분야별로는 어떤 업체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배터리 셀 업체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전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이제 LG 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극재 쪽 투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탈 소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는 좀 더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기에는 북미에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북미에서 가장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저희가 좀 보여지고 있는 GM이라든지 테슬라 쪽에서 가장 크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LG 화학이라든지 LG 엔솔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하고 OCI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사실 미국 쪽에서 커질 수 있는 글로벌하게 몇 안 되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외국 업체 중에서 미국 업체 중에 퍼스트 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퍼스트 솔라 이외에 미국에 이제 가장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은 20기가 정도 시장이지만 2025년 이후에는 60기까지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솔루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공급할 수 있는 OCI, 이런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테슬라나 GM 등이 이렇게 수혜를 받다 보면 현대차, 기아에는 어떤 좀 타격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조지아 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늦긴 하지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보더라도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EV6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품력 측면에서 일단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늦게 진출을 하더라도 진출하는 시점에 이 조건들을 어떻게 잘 갖춰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좋게 보는 GM이나 이런 쪽들 보면은 보통 이제 트럭들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럭을 잘 만드는 회사지만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트럭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세단, 아이오닉이라든지 EV6 같은 게 세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 시장은 또 약간 다른 시장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그 전기차 최초로 나왔던 모델 리콜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이제 시장을 갖고 있었던 일본 업체들이 생각보다 전기차 쪽에 아직까지 잘 대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과거부터 경쟁을 하고 있었던 현대기아차가 또 앞서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도 어쨌든 2025년에 조지아주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EV6나 아이오닉 이런 세단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태양광과 2차 전지 섹터를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삼성 갤럭시 언팩 2022가 열리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을 비롯해서 갤럭시 버즈 2 프로, 갤럭시 워치 5 시리즈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투데이 이슈 콕톡 베일 벗는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과 관련 부품 업체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그 중심에 갤럭시 Z 플립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밤 2년 만에 삼성전자의 언팩 오프라인 행사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를 이 폴더블 폰 대중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갤럭시 Z4 시리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단점으로 지적됐던 화면 주름이나 경량화, 발열 등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적 결함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고 하면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모델과 다른 점이 뭔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기대를 했던 건 그 S펜 같은 경우가 좀 내장형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차기작 모델로 가능성을 미룬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존 모델과는 좀 합리적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확장을 해서 이게 폴더블이라든지 플립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단순히 이게 스마트폰의 역할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서서히 대체하는 그런 부분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거든요.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결함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보완이 되고 이제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업데이트가 된 모델로 출시가 됐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디자인이나 내용 면에서도 보완이 되고 가격이 조금 합리적으로 측정된 점 기대감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장은 애플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조금 점유율을 확장하는 계기로 좀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는 구성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확장해서 그 폴더블 단적으로 그 부분을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 애플과 삼성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애플을 사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폴더블폰 이 부분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애플의 그 소프트웨어 단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포인트고 삼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한 그 요소를 풀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용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단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삼성 같은 경우도 크게 열의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애플을 살 때 애플의 시스템 선호로 이게 폰을 사게 되고 워치나 이어폰도 같이 함께 사게 되는데 삼성도 조금씩 이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 언급 주셨습니다. 사실 언팩 행사에 앞서서 사양들이 공개가 되면서 부품주들이 이미 좀 오른 측면도 있고요. 경기도나 우려로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 이어 9월 애플 아이폰 14 등 가을 신작들이 잇따라 공개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의 교체 주기가 도달했냐 이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사용하는 그 유저들 같은 경우 즉 리지드 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게 폴더블 쪽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가 그 부분이 두 번째고 실제적으로 재고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특히 재고 같은 경우는 일반 폰 같은 경우가 아직 그 재고 소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의 교체 주기가 도달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 폰을 사용하던 유저들 같은 경우도 폴더블이라든지 플립 쪽으로 교환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예상치 정도 또는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이게 판매가 예상치 또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상승할지 여부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대형 IT 쪽부터 해서 소재 부품 장비단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적인 이벤트로 지금 그 폴더블 플립폰과 관련된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주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삼성 측은 그 출하량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를 앞두고 또 주목하는 게 폴더블 폰의 부품주입니다. OLED, 힌지, 기판 업체 등이 주목할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주요 부품별로 관련 기업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핵심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점적인 기업을 바라봐야지 그래도 주가에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LED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기판과 관련해서는 BH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힌지나 그런 부분인데 힌지 같은 경우는 KH바텍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다뤄왔었던 그러한 기업들이고 마진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정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업체들이 말씀해주신 이녹스 첨단 소재, 파인테크니스, K의 바텍 정도 있는데요. 언팩 행사가 있는 오늘 약세로 근데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하반기 패널 시장 둔화 우려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는 분위기인데요. 폴더블 폰 출시가 하반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큰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최근에 중소형 IT주, 특히 밸류체인과 연결된 종목들의 특성인데 이게 하반기에 갈수록 직접적인 투자, 예산 보완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 이외에 증설이라든지 그러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냐면 지금 IT와 관련해서는 대형 IT군 중점으로 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마이크론 기준으로 해서 이 캐펙스에 관련된 문제가 도달이 되면서 현금 흐름탄까지 하반기까지는 조금 의문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형 IT 쪽부터 먼저 조정이 나타났고 이게 중소형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형 IT보다 밸류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냐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나타냈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를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주가의 하방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다만 이게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역할은 본업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투자라는 점, 특히 OLED 관련해서 보안 투자 말고 신규 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업황 둔화로 이제 대형 IT에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형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신규 시설 투자가 좀 발표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으면은 주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 비중이나 이익률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구조적인 고마진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비중과 포트폴리오 구조 그리고 하반기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OLED 부분, 그 부분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재 부분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키는 OLED겠고요. 이게 스마트폰 부분에서 판매, 그다음에 확장을 해서 그 OLED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새롭게 그 스마트폰에 대한 특히 프리미엄 폰에 대한 출시 같은 경우도 더 늘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구조단에서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전방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군이 더 열리게 되고 이 제품군이 열리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한계 마진, 즉 매출의 레버리지 부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해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바닥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서 최소한 한 20% 이상은 선행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폴더블폰 부품 업체 중에 이사님이 가장 좋게 보시는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폴더블 폰과 플립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진 같은 경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지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그 여부고 폴더블 플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부품인가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품 대비해서 이번에 제품 같은 경우가 단가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상향했는지 그 여부인데 일단 단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유지가 됐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내려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힌지와 관련된 즉 이 접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구성이라든지 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은 KH바텍이 대표적이긴 한데 이게 언팩 같은 경우가 오늘 열리다 보니까 이미 과거에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2개월 이전에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예상 판매 대비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더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힌지와 관련된 KH바텍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진 유지 여부 그리고 이게 핵심 부품인가를 고려했을 때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KH바텍의 경우 외장힌지 공급 업체죠. 이 갤럭시 폴드와 Z 플립, Z 폴드의 힌지를 독점 공급했던 기업인데요. 일단 외장 힌지가 중심이지만 인도 법인을 통해서 또 중저가 내장 브라켓을 납품한 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KH바텍의 경우 신규 힌지 공급 업체 진입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신규 진입 업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 부분에서 경쟁이 붙게 되면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되겠고, 다만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 고려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게 이게 기술력의 차이가 아직은 기간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국면에서는 그 우려는 크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전방 시장, 그 대형 IT라든지 그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회복도 좀 아직 둔화가 돼 있거든요. 단순히 중국 이외에 다른 글로벌 시장 자체도 뚜렷하게 좀 모멘텀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그 요인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KH바텍의 경우 8월 초까지는 좋았다가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말씀 주셨듯이 오늘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 걸까요? 4%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폴더블 폰, 그다음에 플립과 관련해서 언팩 행사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IT 쪽에 센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주가에 투영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차트에 겪어온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주요한 지지점 이러한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19,850원대를 지키지 못하면 이게 추세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IT 업황 우려가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19,850원대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 섹터로 꼽히는 2차 전지와 태양광, 그리고 오늘 밤 언팩 행사가 열리는 삼성전자 폴더블폰 관련 수혜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잘 선점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